엄마, 아빠, 나 형 고소할 거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요하고 다정한 주파수 상담사 고다주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가 상담 생활 17년이 되는 동안 가장 많이 받아온 사연의 유형이기도 하고 동시에 가장 말하기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가족입니다. 낯선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우리는 바로 화를 냅니다. 그런데 가족에게 상처받으면 이상하게도 먼저 내가 잘못한 게 없나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가족인데 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덮어왔는지 오늘 함께 생각해 보시며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주부입니다. 오늘 이 사연을 보내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몇 번을 썼다가 지웠는지 모릅니다. 혹시 누군가 알아볼까봐, 혹시 괜한 일이 더 커질까봐,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걸 밖으로 꺼냈을 때 저 자신이 무너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이야기를 혼자 안고 있는 한 이 무게는 절대 가벼워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삶을 가장 오랫동안, 가장 깊숙이, 가장 교묘하게 망가뜨린 사람이 다름 아닌 가족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분노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모른 척 살아야 할지, 그 감정의 이름조차 처음엔 몰랐습니다. 제 남편에게는 형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좀 나는 형이에요. 남편보다 먼저 세상을 경험하고 먼저 어른이 됐어야 할 사람. 겉으로 보면 멀쩡합니다. 아니 멀쩡한 정도가 아니라 꽤 그럴듯해 보이기까지 해요. 첫인상이 나쁘지 않고 말도 제법 조리 있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너털 웃음도 잘 웃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술이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그냥 조금 거칠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바뀝니다. 눈빛이 달라지고 목소리 톤이 달라지고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차마 여기서 옮기기 어려운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20년 가까이 그 사람 옆에서 살아온 시부모님조차 형이 술을 마시는 날이면 방문을 잠갔다고 했습니다. 가족끼리 방문을 잠가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 한 문장이 얼마나 많은 것을 설명하는지, 저는 나중에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멍하게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형 밑에서 자랐습니다. 형제이기 때문에, 피를 나눴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도 그게 당연한 가족의 모습인 줄 알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참았습니다. 아니, 참은 게 아니라 어쩌면 그게 삶인 줄 알았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 환경 속에 있으면 그게 비정상이라는 걸 감각하기 쉽지 않으니까요. 저는 남편을 만나고 연애를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좀 힘든 형이 있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이건 그냥 힘든 게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이 대학교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그 시절 남편은 등록금을 스스로 마련해야 했어요. 집안이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여러 군데 뛰었습니다. 낮엔 수업을 듣고 저녁이랑 주말엔 일하고 지금 생각해도 참 고단한 시절이었겠다 싶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르바이트 중에 손님에게 맞는 일이 생겼어요. 자세한 경위는 생략하겠습니다만 일방적으로 당한 거였습니다. 신체적으로도 꽤 다쳤고 정신적으로도 충격이 컸을 거예요. 경찰서에 신고 접수가 되고 상황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합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형이 나타났습니다. 경찰서에 달려왔어요. 남편은 그 순간 아, 형이 도와주러 왔구나 했다고 합니다. 피가 이어진 형이니까 설마 이런 상황에서 나쁜 마음을 먹겠어? 하고요. 근데 형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야, 합의금 4대 6으로 나누자.
내 덕분에 합의하는 거니까. 남편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고 합니다. 황당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고요. 당시 남편한테 그 합의금이 얼마나 큰 돈인지, 다음 학기 등록금 걱정이 얼마나 컸는지 형은 알았을까요? 알았겠죠. 알면서도 그랬을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알면서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때 남편은 어렴풋이 알았지만 인정하기 싫었을 겁니다.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돈을 쥐어주었습니다. 맞아서 다친 몸으로 다음 학기 등록금 걱정을 안으면서. 그래도 형이니까, 형이 도와줬다고 하니까 군말 없이 내줬습니다.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남편한테 물었어요. 그때 왜 거절 못했어? 남편이 한참 말이 없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몰라. 그냥 형이니까. 형이 그러면 그냥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 그 말이 오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형이니까. 그 세 글자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이 정당화됐는지. 남편이 군대에 입대했을 때입니다. 누구에게나 군 생활은 쉽지 않죠.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집이 그리울 때도 많고요. 그래서 휴가가 기다려지는 거잖아요. 오랜만에 가족품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이. 그런데 남편한테 휴가는 기대가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휴가를 나오면 형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군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예전엔 더 적었어요. 훈련받고 모아봤자 몇만 원이 전부인 그 돈을 형은 그걸 알면서 뜯어갔습니다. 처음엔 5만 원, 그 다음엔 10만 원. 형이 좀 힘들다. 이번 한 번만. 그런 말들이 휴가 때마다 반복됐습니다. 거절하면 분위기가 험해지고 시끄러워지고 그게 싫어서 그냥 줬대요. 어차피 군대에 있어서 별로 쓸 일도 없는데 싸우는 것보다 그냥 주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결국 남편은 휴가 때 집에 가지 않게 됐습니다. 집에 가면 형과 마주쳐야 하니까요. 그래서 친구 집을 전전했어요. 고향 친구 집에서 자고 선임 집에서 자고 어떻게든 집을 피해 휴가를 보냈습니다. 가족이 그리운 나이에 군복을 입고도 집에 못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이 그 시절 얼마나 외로웠을까. 집이 쉬는 곳이어야 하는데 집이 가장 무서운 곳이었다는 게. 피부치보다 더 무서운 게 형이었던 겁니다. 군대 제대 이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 무렵 형은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당연히 시부모님은 반대하셨어요. 아들이 그런 자리에서 만난 사람과 교제를 한다는 게 내키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얼마 안 가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상황에서 부모님이 무슨 선택을 할 수 있었겠어요. 결국 결혼을 인정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악연이 시작됐습니다. 그 여자. 그러니까 형수에 대해서도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형과 결혼한 그 여자 이야기예요. 처음 명절에 시댁에 왔을 때는 인상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꽤 싹싹하고 조신한 편이었습니다. 어른들께 인사도 잘하고 음식 준비하는데 끼어들어서 이것저것 도우려 하고 말씨도 조근조근한 편이었어요. 남편도 그때는 형수에 대해 딱히 나쁜 인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형이 저런 사람을 만났으니 좀 나아지려나 하는 기대가 아주 없지는 않았다고요. 그런데 그게 조건부였습니다. 자기 마음이 맞을 때만, 자기 기분이 괜찮을 때만 그 모습이었어요. 남편한테 들은 얘긴데 명절에 온 가족이 다 같이 밥을 먹다가 그 여자 심기를 건드리는 일이 생기면 별것도 아닌 말 한마디 혹은 그냥 분위기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갑자기 말이 없어지더니 밥상 위에 있는 그릇들을 전부 들고 일어선다는 거예요. 자기 그릇만이 아닙니다.
상위에 있던 반찬 그릇, 국그릇, 밥그릇까지 들고 가서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전부 쏟아붓고 그냥 자리를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먹다만 음식이 그릇의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거죠. 온 가족이 먹던 밥상이 그냥 싹 비워지는 거예요. 아무 말도 없이. 남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밥상 앞에 앉아서 서로 눈치만 보게 되고요. 시부모님도 처음엔 뭐라 말씀을 못 하셨대요. 워낙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우니까. 나중엔 그냥 그 여자 기분 안 건드는 게 명절 분위기 유지하는 방법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밥을 먹다 말고 그릇을 쓰레기통에 쏟아붓는다는 게 그게 단순히 성격이 급하거나 예민한 수준이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화났다는 걸 말 대신 행동으로 상대에게 각인시키는 방식이에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다 보는 앞에서. 어른들도 아이들도 있는 자리에. 그 여자는 자기 중심이 아닌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모든 게 자기 기준으로 돌아가야 하고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주변 전체를 불편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표출하는 그런 사람. 형과 묘하게 닮은 구석이 있죠. 형은 술이 들어가면 폭발하고 형수는 기분이 틀어지면 폭발하는. 방식이 다를 뿐 둘 다 자기 감정을 주변 사람들이 감당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은 직장을 수십 번 옮기더니 결국 술을 먹고 음주운전 사고를 내서 면허 취소, 그리고 직장까지 잘렸죠. 그 뒤로 시작된 게 남편을 향한 돈 빌려달라는 협박이었습니다. 처음엔 100만 원이었습니다. 잠깐 쓰고 갚는다는 말과 함께요. 남편은 고민했지만 빌려줬습니다. 형이니까, 갚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100만 원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엔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300만 원. 숫자는 계속 올라갔고 돌아오는 돈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결혼을 할 예정이었어서 남편과 함께 집을 먼저 구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미안하다고, 우리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고 이제는 못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형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저희 집 현관에 나타났습니다. 새벽이었어요. 잠을 자다가 엄청난 소리에 눈이 떠졌습니다. 문을 부수는 소리였어요. 처음엔 무슨 소리인가 했는데 소리가 계속되면서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상황을 파악하고 저를 방 안으로 밀어넣었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몇 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어요. 경찰에 신고를 했고 형은 경찰이 오기도 전에 도망갔습니다. 경찰이 왔을 때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제 집 현관이 망가진 게 눈앞에 보이는데 아무렇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때도 형을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때문이었어요. 이걸 고소로 이어가면 시부모님이 얼마나 상처를 받으실지, 그 얼굴을 어떻게 보느냐고. 남편은 부모님을 봐서 한 번 더 참았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때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 형이라도 시부모님이 그걸 감당하셔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참아줬더니 더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이라 어차피 변하지 않았던 걸까요? 분명한 건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선을 넘은 사람은 선이 거기 있었다는 걸 잊어버립니다. 다음엔 더 쉽게 넘게 되어 있어요. 그 사건이 있고 1, 2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형과는 거의 연락이 없었어요. 시부모님과의 관계는 유지했지만 형은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됐습니다. 그 기간이 남편에게는 숨을 조금 쉴 수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와 남편이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설레고 바쁘고 동시에 여러 가지로 복잡한 감정이 드는 시간이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식장을 고르고 날짜를 잡고 하객 명단을 짜고
일상의 많은 것들이 결혼 준비들로 채워졌습니다. 그 시간이 행복했어요. 힘들기도 했지만 그 힘듦마저 설렘의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결혼 소식이 퍼지면서 형에게도 닿았나 봅니다.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반갑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오랜만이라고, 결혼 축하한다고, 잘 지내고 있었냐고. 목소리 톤이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거칠고 다짜고짜 요구하던 사람이 아니라 뭔가 부드럽고 살갑게 대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때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남편은 동생이 결혼하는데 형이 마음을 고쳐먹었나 보다 하고 약간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 참 간사하죠. 그리고 우리는 또 그 간사함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결혼식 날이 됐습니다. 식장은 분주했어요. 하객들이 오시고 사진 찍고 식이 진행되고 정신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저는 형에게 축의금 관리를 맡겼습니다. 가족이니까 믿었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 일을 누군가 맡아줘야 했고 형이 자원을 했어요. 나중에 생각하면 제가 정말 순진했나 봐요. 그 당시엔 그게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식이 끝나고 남편과 함께 정산을 하는데 금액이 맞지 않았습니다. 하객 명단과 축의금 장부를 맞춰보니 어딘가에서 금액이 빠져있는 거예요. 처음엔 실수인가 싶었습니다. 정신없는 자리에서 장부 정리가 좀 안 됐나 보다 하고요. 그런데 지인들한테 확인해보고 CCTV를 돌려보고 나서는 더 이상 실수라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형이 자기 주머니에 축의금을 넣고 있었습니다. 내 결혼식 날 하객들이 건넨 축하의 마음을 형은 자기 것으로 가져가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화가 났는지 슬펐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했던 날, 그날을 도둑질을 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남편도 그 영상을 보고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남편 얼굴을 보는데 그 표정에 분노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깊은 피로가 있었어요. 저는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남편도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여기서 또 넘어가면 이 사람은 평생 이렇게 살 거라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참아주는 게 미덕이 아니라 방조라는 걸 이젠 알아버린 거죠. 먼저 시부모님께 모든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야구 방망이 사건부터 그간의 갈취, 그리고 결혼식 날의 일까지. 시부모님은 충격을 받으셨어요. 아들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으셨겠죠.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본인들도 짐작은 하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방문을 잠그고 살아왔다는 분들이니까요. 저는 시부모님 앞에서 말씀드리면서 이분들도 피해자구나 싶었습니다. 고소를 결심했습니다. 그랬더니 형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고소장이 접수가 됐다는 걸 알게 된 모양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쌍욕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 내용을 옮기기는 어렵고요. 어지간한 욕은 다 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형수는 아이를 시댁에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아이를요. 자기 자식을 두고 그냥 사라진 겁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 여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 안에 이미 그게 다 들어있었던 거니까요. 명절마다 밥상을 뒤집어 엎던 그 사람이 세겜 앞에서도 똑같이 뒤집어 엎고 간 겁니다. 슬프고 기가 막혔지만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물론 형수도 함께 고소했습니다. 현재 고소는 진행 중입니다.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니라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지만 이번엔 끝까지 갈 생각입니다. 중간에 합의를 종용하는 연락이 오기도 했어요. 시댁 쪽의 친척분 중 몇 분이 그래도 가족인데 하는 말을 하기도 하셨고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가족인데 라는 말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다고.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는 논리가 이 사람이 오랫동안 선을 넘어도 되게 만들어줬다고요.
남편은 형이 보복하러 올까봐 접근금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께도 알리지 않은 채 이사를 했어요. 멀리 새로운 동네로요. 우리 두 사람의 주소를 아는 사람을 최대한 줄여야 했습니다. 이사한 집에서 첫날 밤 저는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는지 모릅니다. 새 집인데 설레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이제는 안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남편은 가끔 자다가 깹니다. 낯선 소리가 나면 본능적으로 눈이 떠지는 거예요. 새벽에 바깥에서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거나 윗집에서 소음이 들리거나 그럴 때 남편의 눈에 공포가 스치는 걸 저는 봅니다.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미 이사했고 접근금지 신청도 했고 법적인 절차도 밟고 있는데 몸이 기억하는 공포는 그렇게 쉽게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밤에 남편이 깰 때마다 손을 잡아줍니다. 아무 말 안 해도 돼. 그냥 여기 있어. 그 말만 해줍니다. 남편이 다시 눈을 감을 때까지. 우리가 원하는 삶이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남편 월급을 뜯어가지 않아도 되는 삶. 야구방망이 소리에 깨지 않아도 되는 밤. 결혼식 날 눈물을 흘려도 기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하루. 그게 다예요. 평범한 것들입니다. 근데 그 평범한 것들이 이렇게 힘겹게 지켜야 하는 것이 돼버렸어요. 가족이라서 참아야 한다고요? 아니요. 가족이라도 선을 넘으면 남입니다. 저는 이 말을 오랫동안 머릿속에서만 되뇌었습니다. 입 밖으로 내기가 두려웠어요. 왜냐면 그 말을 하는 순간 뭔가 포기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가족이라는 이름에 걸려있는 마지막 희망 같은 걸.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희망은 진짜 희망이 아니었다는 걸. 그건 그냥 상처를 합리화하는 데 쓰는 포장지였어요. 피가 이어졌다는 사실이 나에게 상처를 줄 권리를 주지는 않습니다. 오래 알고 지냈다는 사실이 내 인생에 침범할 자격을 주지는 않아요. 형이라서, 가족이라서, 핏줄이라서 그 말들이 모든 걸 용납하는 비밀번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요즘 남편이랑 저녁에 산책을 합니다. 새로 이사한 동네 골목을 걷는데 처음엔 많이 두리번거리더라고요. 누가 따라오는 건 아닌가, 낯선 사람이 우리를 알아보는 건 아닌가. 근데 요즘은 조금씩 그냥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남편이랑 별 얘기도 없이 그냥 걷는 그 시간이 요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이에요. 법적인 싸움이 어떻게 끝날지는 아직 모릅니다. 세상이 늘 정의로운 결론을 주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저는 이미 중요한 걸 얻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는 것. 우리 삶의 경계를 우리가 지키기로 했다는 것. 이 사연을 읽어주시는 분들께 혹시 비슷한 상황이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 될 때도 있지만 참는 것이 폭력을 허락하는 일이 될 때는 멈춰야 합니다. 당신이 선을 긋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당신의 삶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부부, 이제는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응원해주세요. 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사연 읽으면서 저도 너무 화가 났습니다. 동생이 맞고 온 날 합의금을 나누자고요? 군 휴가에 집 대신 친구 집을 전전해야 했다고요? 결혼식 날 하객들에게 건넨 따뜻한 축하의 마음을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고요? 이건 가족이 아닙니다. 그냥 범죄예요. 그런데 제가 더 화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참아온 두 분한테 주변에서 그래도 가족인데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고통을 덮어왔는지 피가 이어졌다는 사실이 상처 줄 권리를 주지는 않아요. 가족이라는 이름은 면죄부가 아닙니다. 그 단어 이제 돌려주셔도 됩니다. 고소하신 거는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이사하신 것도 너무 잘하셨고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단 1초도요. 가로등 아래서 나란히 걷는 그 산책 계속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두리번거리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저는 두 분 편입니다. 끝까지 응원할게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하나가 혼자 이 무게를 들고 있는 누군가에게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위로가 됩니다. 사연은 언제든 댓글과 채널 링크로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저는 고요하고 다정한 주파수 상담사 고다주였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